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아심리학자 가운데서 하인즈 하트만 그리고 너네 스피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즈 하트만은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환경, 그래서 인간은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면 충분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와 하인즈 하트만의 다른 이론적 차이를 살펴본다면, 하인즈 하트만은 안나 프로이드와 달리 방어 전략을 넘어서 한 개인이 그와 같은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 의미들을 넘어서 그야말로 광범위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졌을까? 또 그것을 만드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가? 그들은 어떤 또 다른 능력을 지녔을까? 그래서 하인즈 하트만은 한 개인의 정신병리로부터 전반적인 인간 발달로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인즈 하트만은 단순히 방어 전략을 해석하고 해체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전반적인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하면서 한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만들어지는가에 관해서 연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슈퍼이고에 대한 견해를 보면 지그문드 프로이트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슈퍼이고는 사회 또는 간섭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회법이나 간섭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현대 사회의 시민이 되려면 사회적 규범들이 마음속에 인터널리제이션이 되어야 한다고 하트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면화가 되면 사람은 외부의 통제 없이도 독립적이고 성숙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현대 문명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나 그리고 어떤 존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인터널리제이션, 즉 내면화가 되면 특별히 어떤 법이 없어도 또 어떤 제재가 없어도 그렇게 스스로 현대사회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인즈 하트만은 환상에 대한 태도는 본능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자아 본능이 강력한 욕동으로 솟구쳐 오를 때에 그것이 현실 안에서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 논리에 따르는 자아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트만은 환상을 좀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잘 가치 있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전환될 때 그 한계는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죠. 특별히 하트만은 이런 중요한 이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환경, average expectable이라고 하는데, 한 개인은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환경이 되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가 되고 그리고 큰 나무로 성장할 때도 어느 정도의 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존 능력은 적절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환경에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갈등에 떠밀려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아 능력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즉, 인간은 생존 능력을 타고나면서 가지기도 하고 또 초기 생존 능력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무 척박하고 치명적인 좌절의 환경 속에서는 이 생존 능력, 적응 능력이 잘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대할 만한 환경만 되어지면 인간은 막 갈등에 떠밀려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자아 능력을 생내적으로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자아 능력의 잠재성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인즈 하트만은 정신분석학자 가운데서 아주 좋은 발달적인 환경 아래서 자란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의 부모님은 비엔나의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외교관 집안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상류사회의 좋은 문화들을 많이 겪고 자라서 인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인간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동형성과 주지화에 대한 하트만의 견해를 살펴보면, 반동형성은 그거잖아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역동과 반대되는 그런 형태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주지화는 그 자신이 겪은 아픔이나 고통을 모두 다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감지할 뿐 감정을 그 안에 넣지 않죠. 그래서 반동형성은 배설물에 느끼는 매혹이 갈등으로부터 발생되어 종국에는 성격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적 자율성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지화는 갈등의 감정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막는 추상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추상적 사고 능력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갈등에서 자유로운 자아 기능, 에너지 공급처 또는 지각과 학습 능력과 같은 적응적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오히려 갈등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반동형성도 1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2차적인 하나의 자율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방어 기제를
나쁘게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특별히 주지와는 감정을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뺀 채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 추상적인 사고도 환경 속에서 어떤 적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주지와도 한 개인이 사회화, 사회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특별히 서브리메이션은 성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음적인 그와 같은 욕동이 있는 한 남자가 오히려 누드 그림 화가가 된다든지 사진 작가가 되어서 그것을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킨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브리메이션은 성적 공격적 성질들이 그대로 있기는 한데 하나의 위장된 형태로 사회 문화가 가치 있는 형태로 성화시키면 그 성화 기제는 오히려 방어 기제로서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인즈 하트만은 방어도 하나의 환경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또 뉴트럴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은 에너지의 성적 공격적 특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 뉴트럴리제이션이 바로 중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브리메이션하고 달리 성적 공격적 특성 에너지가 제거되어진 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본다면 팔당물에 그 흙탕물이 100m 이상의 낙차 큰 폭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발전소로 보내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로 재탄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흙탕물이었는데 그게 전기라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리메이션은 성적 공격적 특성들을 그대로 가진 채의 사회문화적인 가치 있는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면, 뉴트럴리제이션이라는 이 개념은 이러한 특성이 완전히 싹 빠져버린 채 새로운 창조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트만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아동을 수용적인 환경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면 모든 아이는 타고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아적 능력을 활짝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의 비갈등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하트만은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어떤 그 현실 안에서 현실 논리를 따라 살 때에 비갈등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자아적인 능력을 가지고 현실 사회에 적응하면 그는 아주 좋은 퍼스널리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하트만의 이론은 매우 사회 환경적인 그런 그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학문적인 소산의 가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매우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좋은 측면이 있죠. 이어서 르네 스피츠를 살펴볼 텐데 이 사람도 역시 인간을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인즈 하트만, 르네 스피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마그렛 말로는 인간의 발달적 심리학 또는 어떻게 자아가 발달적으로 형성되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르네 스피츠 한번 봅시다. 네, 르네 스피츠는 1887년에서 1913년도, 40년도까지 생존했고요. 특별히 르네 스피츠 당시에 호스피탈리즘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어요. 호스피탈리즘은 뭐냐면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데 그가 호스피탈리즘에서 양육 환경의 중요성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거예요. 호스피탈리즘은 병원주의인데 인간의 모든 퍼스널리티 안에, 정신 안에, 성격 안에는 그 병리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또 뇌 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고 본 거죠. 당시에 그 조발성 치매라는 치매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치매에 걸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치매가 걸리느냐? 그것은 조발성, 신경계통의 또는 뇌계통의 질환이 매우 빨리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증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조발성 치매 정도로 생각하는 철저하게 병원주의, 즉 의료과학적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르네 스피츠는 좋은 심리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타인과의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의 능력은 사정되고 만다. 그래서 양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면 르네 스피츠는 양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런 실험심리학을 할 수 없겠지만 그때는 이런 측면을 살펴보았죠. 아이들은 신체적인 돌봄은 받았지만 양육에 꼭 필요한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육원에는, 그 유아원에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좋은 조명, 따뜻한 환경, 그리고 매 시간에 적절하게 맞춰서 공급하는 어떤 음식, 그리고 기저귀를 정확하게 갈아주는 것
다 좋은데 기계처럼 좋은 환경이 제공됐는데 문제는 그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우울해지고 위축해지고 병약해졌어요. 그래서 3개월이 넘었을 때까지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이들은 시각적 협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기가 없어지더니 그 요람 속에 매트리스가 움푹 파여질 정도로 아이가 2살, 3살 돼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해가 가기 전에 그 양육원에 있는 아이들 3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4살이 지났어야 겨우 앉거나 걷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3달 안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자란 아이들은 훌륭하게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육시설을 너네 스피츠가 잘 감시하면서 카메라에 담았고, 그래서 인간은 그냥 먹고 자고 뱃설하고 그게 아니라 양육자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비디널 오브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본능적인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프로이드는 대상을 본능적 충동의 목표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르네 스피츠는 원본능이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자아에서 발생하고 발달하는 일련의 능력들을 갖는다고 본 거죠.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오브젝트, 대상은 본능적 충동을 해소하는 가치로서의 대상이었어요. 어머니가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공급되어지는 맛있고 고소한 젖, 그것을 아이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아기의 본능적 충동을 해소시켜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오브젝의 개념이 매우 원본능 해소라는 측면에서 생물학적으로 보았다면 너네 현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배불리 엄마 젖을 먹고 난 다음에도 젖을 떼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한 손으로는 엄마 젖을 만지면서 엄마와 교감하면서 잠을 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채우는 그 원본능 차원을 넘어서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궁극적으로 추구한다. 쾌락은 이 관계를 위해서 촉매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르네 스피츠는 원본능이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자아에서 발생하고 발달하는 일련의 능력들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본능이 단순히 쾌락 추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본능의 추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로부터 맛있는 젖을 잘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엄마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즉 원본능에서 나온 이 에너지는 자아 발달에 기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프로이트와 무척 다른 견해죠. 그래서 원본능의 또 다른 목적은 돌봄과 만족스러운 관계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인격과 무관한 충족 경험도 본능적 대상을 갖는 것은 대상의 부재 시에도 애착을 유지하게 하는 대상이므로 발달적 성취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본능이 자아 발달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은 대상과의 돌봄과 만족스러운 관계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줘서 자아도 발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네 스피츠는 자아심리학자이지만 대상 관계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본능적 충동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대상이 부재 시에도 애착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자기 안에 내재화되어졌으니까 아이가 홀로 있는 가운데서 발달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해보면 리비디널 오브젝은 단순히 본능 만족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자아 발달이나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이나 나가서 엄마가 없이 홀로 있을 때에도 창조적으로 자신을 내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인간 이해를 했죠. 심리적 융합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undifferentiated와 non-differentiated라는 용어가 있어요. 즉 미분화, 비분화. 그래서 이 용어가 상당히 좀 헷갈려. 일단 미분화는 유아의 개인적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용어라면 non-differentiated는 유아 단독의 이미지에서 어머니 유아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발달적 관심이 옮겨가면서 만든 용어예요.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미분화는 유아가 아직 분화되지 않는 개인적인 정신 상태, 그 상태 자체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고요. 비분화는 유아 단독의 이미지에서 어머니 유아라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어떤 이미지, 발달적인 측면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만드는, 그래서 분화 직전에 있는 또는 분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분화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ndifferentiated는 정신상태 그 자체를 말한다면 non-differentiated는 일종의 관계성 안에서의 용어죠. 특별히 알터 이고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알터 이고는 보조자라고 하는데 유아는 엄마의 자아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엄마의 자아가 자신의 자아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뭔가 침범을 느끼고 또는 역동에 큰 불만족을 느끼면서 불편을 느끼면서 자지러지게 운다면 엄마는 그 아이를 컨테이닝 하면서 그리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손길과 목소리로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수용해주면 엄마의 이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의 불편함을 엄마가
컨테이닝해서 그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정서로 되돌려주면 아이는 결국 엄마가 사용한 이런 자아적 능력, 이런 컨테이닝 능력이 안에 내재되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신적 조직자라는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아이는 제일 처음에 생후 한 3개월 그 전에도 미소 반응을 띄어요. 방긋방긋 웃죠. 그리고 생후 8개월에는 낯가림을 하죠. 특별히 이때 스트레인저 엔자이어티, 그리고 15개월이 되면 아이는 싫어 이런 말을 잘해요. 그는 초자아가 발달되었다는, 즉 정신이 어떤 조직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포맷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육아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가 미소 반응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엄마는 양육하는데 힘들다는 생각 없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이 생후 3개월쯤에 나타나는 미소 반응은 엄마와 상호적이고, 그리고 대상을 뭔가 아이가 자아적 능력 안에서 알고 그 대상에게 미소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정신의 조직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개월에 낯가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스트레인저 엔자이어티, 그러니까 낯가림은 엄마가 부재되어지고 낯선 사람이 자기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네 스피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전까지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와 다른 이를 구별해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구별된 대상에게 특별히 자신의 에너지를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낯가림을 심하게 한다는 것은 스트레인저 퍼슨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작동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엄마의 부재나 엄마가 자기에게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불안해한다는 모습을 말할 수 있어요. 생후 15개월 되면 아이는 싫어 이렇게 말해. 그거는 초자아가 발달해서 싫다고 거절하고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성질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스맨이 될 게 아니라 때로는 싫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르네 스피처는 아이가 엄마와의 양육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자아가 발달하고 어떻게 그 관계성 안에서 자아적 능력이 향상되는가를 살펴본 일종의 발달 심리학적으로 정신 분석을 이해한 자아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